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편집 영상보다는 제가 그동안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흔히 기법이라고 부르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이제 초창기에도 저도 이제 기법 찾아서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 사실상 의미가 없죠. 이 기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어떤 내가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법이라기보다는 기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부르는 거는 이제 자기 마음이긴 한데 기법이라는 걸로 이제 접근하는 분들의 심리가 뭐냐면 어떤 수익 내는 비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아니죠.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잘 진화해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날 거야. 막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내가 예를 들어 뭐 장대 양봉이 있습니다. 장대 양봉인데 내가 한 요 정도 중간쯤에 사서 반등을 먹고 아니면 뭐 한 2% 손절을 한다. 이걸 이제 기법으로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법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손절을 하는 기준이거나 그다음에 어떤 매매를 하는 일률적인 기준인데 이거를 뭐 기법이라고 부른다는 거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확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건데 어떤 장대 양봉에서 반등, 그러니까 중간이라는 기준을 갖고 반등이라는 거는 내가 기준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확신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기법이 맞는데 왜 이탈하는데 반등이 안 나올까? 좀 기다려 볼까? 하다가 물리면서 이제 깡통이 되는 그런 경험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당연히 저도 그런 부분에서 손실을 많이 본 적이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원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시장의 원리가 뭘까요? 이 시장의 원리가. 세력주라는 특징이 있어요. 물론 이제 세력주 얘기를 하면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아마 이 영상을 안 보시겠죠? 권장드리지도 않고. 자, 세력주의 특징이 뭐냐면 이 친구들은 본인들이 매집을 했던 어떤 물량들이 있습니다. 뭐 100개가 됐든 뭐 100개는 아니겠지만 뭐 10만 주가 됐든 100만 주가 됐든 자기들이 매집을 했던 물량들이 어느 구간에서 존재를 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이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죠? 당연히 이것보다 더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하기 위함이죠. 이거 사실 기본적인 거고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를 차트상에서 우리가 좀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매집을 했던 물량들을 어쨌든 정리를 하기 위해서 세력들이 등장을 해요. 너무 당연하게 이 등장을 할 때는 개인들이 물량을 받아가 줘야 됩니다. 그럼 다시 생각해 보면 기법이라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시장에서 뭔가 그 종목이 등장을 했을 때 적용하기 시작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장대 항목을 갖거나 뭐 상한가를 갖거나 아니면 이제 시장에서 어떤 재료가 부각이 되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이제 매매를 하는 건데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세력들이 이제 매도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거래량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이 거래량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보통은 이 거래량에 대해서 매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기준이라 생각하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뭐 이제 기준봉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뭔가 시세가 첫 스타트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종목도 있어요. 당연히 뭐 100개가 있으면은 그런 종목이 뭐 10개에서 20개 정도는 돼요. 근데 우리가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는 거는 대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종목이 어떤 시장에서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관심도가 이제 높아지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매수를 할 만큼의 그런 구간들을 좀 만들어 둔다면은 대부분 그 흐름에서는 종료가 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원리적으로 보면은 매집했던 물량들이 당연히 매도가 나가는 그런 시점에서 개인들이 많이 샀을 그러한 자리들이 나오면요. 얘는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거기에서 무조건 끝났다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종목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자, 대창을 제가 예시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23년도부터 또 뭐 21년도에도 그랬지만
공통적인 패턴들을 보여줘요. 어떤 패턴이냐? 개인들한테 관심도가 이제 높아지는 시기에 보통 시세가 한번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이때, 지난 이제 작년 5월에도 그렇죠. 상승을 가면서 이제 여기를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발생을 하고, 거기에서 물량들, 그러니까 거래가 터지는 게 이제 5월 21일이니까 이날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시세가 마무리가 되죠. 자, 그러면 기준봉이라는 조건으로 접근하셨던 분들은 뭐 중간에 사든 끝에서 사든 뭐 시가에서 사든 또는 뭐 5일선이나 11선, 21선 전부 다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기준으로 그래서 뭐 중간이라는 기준으로 접근하셨던 분들은 샀다가 뭐 어느 정도 손절하셨겠죠. 근데 이거를 기법,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 흐름에서 매수하면은 무조건 반등이 나올 거야, 상승이 나올 거야. 이런 기법으로 접근하셨던 분들은 이 종목 하나를 만약에 손절하지 못했을 때는 그냥 죽습니다. 그죠? 보통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빠르게 손절을 못하는 분들이 그런 기법 같은 거에 좀 빠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초창기 시절에 그런 경험이 보통 많이 쌓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법,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준 이걸로 이제 접근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런 흐름에 대해서 매매를 좀 하는 거를 저는 좀 지양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준봉이라는 거 저 사실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런 기준봉이라는 거에 대해서 매매하는 건 좀 싫어하고 당연히 이런 흐름을 만드는 거는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 이제 예를 들은 게 아니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단 구간에 매집 구간이 존재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상승을 딱 만들어냈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양봉의 위에서 이제 전날에 상한가 만들었고 그 다음 날에 위에서 많은 거래량 밑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발생하죠. 1,500억 정도. 이 정도면은 개인들이 좋아서 막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종목은 물량을 넘기고 그 다음에 무너지는 거야. 물론 여기에서 조금 더 준비를 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또 그때 가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내용이지 여기서 판단해야 될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보면은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뭐 빠른 투자자 말고 고수 투자자들 말고 보통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데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 수익을 내는데 개인들이 많이 달려들 법한 자리, 나 말고 누구나 다 매수를 할 법한 자리가 나오면요. 거기에서는 종목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도 비슷하죠. 최근에도 지금 모두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7월 25일 날에 여기에서 상승 구간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됐습니다. 이때도 보면은 자, 9시 반부터 거래량들을 발생시키면서 여기서 이제 VI를 걸었거든요. 시장에서 VI를 걸면은 등장을 하게 되죠. 누구나 다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 돌파 구간을 만들고 또 여기서도 이렇게 돌파 구간 만들면은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집니다. 이 정도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거의 1시간, 2시간, 3시간 정도 상승을 해주면 여기에서 개인들이 많이 살 수 있겠죠. 여기에서 못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세력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개인들이 막 사고 있는데 거기에서 매집을 할까요? 매집을 하지는 않습니다. 밑에서 갖고 왔던 물량들을 정리를 할 뿐이지 거기에선 절대 매집을 하지 않아요. 물론 만약에 여기에서 다 못 팔았더라면은 어떤 파동들을 더 만들고 더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이제 매집 구간 위에서 물량들을 전부 다 매도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런 반등조차도 안 나오면서 내려가겠죠.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이런 돌파 구간들 있죠. 이런데 돌파 구간들도 살짝 반등이 조금 나오면서도 그냥 무너져 버려요. 왜냐면 여기에 다 털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얘가 뭐 지나간 차트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어떤 종목이든지요. 그 종목에서 개인들이 많이 샀을 법한 자리가 나오면은 거기에서는 흐름이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에 종목들도 몇 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ABL 바이오 얘도 보면은
이제 지난 4월 달에 신고가 구간으로 이제 진입을 하면서 이렇게 쭉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죠. 자, 여기도 보면은 지난 5월 달에도 그래요. 이 구간을 돌파를 가면서 많은 거래량들이 발생을 하고 개인들이 매수할 만한 구간들이 충분히 나와주면은 뭐 조금의 반등은 나오겠지만 시세가 무너집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죠. 이 구간에서 거의 9천억 정도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가장 많이 거래대금이 발생을 하는데 또 이렇게 돌파를 가면은 여기서 또 돌파 매매로 들어오는 분들이 많아요. 게다가 다음날 이제 여기 지켜주는 척 하면은 또 여기도 많이 사거든요. 그런 자리를 이제 더 가면 당연히 좋겠죠. 좋겠지만 이제 깨질 때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자리 이렇게 돌파를 가면서 누구나 다 매수할 수 있는 이제 물리적인 좀 시간이 있잖아요. 뭐 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올리고 여기까지 해서 1시 40분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위에서 이 구간에 머무르잖아요. 그러면 개인들이 살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보통 그런 종목들은 연속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특히 제가 돌파 자리를 항상 주의하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에요. 돌파를 가고요. 개인들이 많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나온 종목은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럼 당연히 좋겠지만 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왜 아닌가요? 여기는 이제 그런 자리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준비했던 파동들을 쏟아내는 자리예요. 이건 이제 또 종목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려야겠지만 이런 자리들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자리들인데 이런 자리들은 준비했던 기간만큼의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동도 결국에 준비하는 구간만큼 상승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디테일하게 좀 보면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렘의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을 좀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협상 관련해가지고 상승이 좀 나왔던 종목이에요. 지난 7월 23일 날에 이때 이제 상한가를 가고 시장에서 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거래대금만 보세요. 거래대금을 보면은 여기에서 가장 많이 터집니다. 이때 좀 상황을 보시게 됐을 때 과연 개인들이 살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많았는가 그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보세요. 자, 이 종목이 상한가에 가고요. 그 다음 날에 보통 이제 상한가 다음 날에는 갭이 뜨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상승이 이렇게 조금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상황을 보면은 이 상승을 갔을 때 이 구간에서 좀 오래 머물지는 못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자리들은 개인들도 물론 따라가면서 사기는 하는데 그 시장, 그 당일날에 이 종목을 많이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28일 날을 보죠.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다시 상한가 근처에서 좀 지켜주다가 28일 날에 여기서 상승이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거래량들이 발생을 하고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개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프리장이 안 되니까 9시부터 상승을 만들어내는데 종가까지 해가지고 하루 종일 상승을 만들어내죠. 뭐 12시에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이 구간에서 또 많이 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랑 이제 올리기 시작한 이제 여기랑 좀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많은 거래량들이 터지고 개인들이 살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좀 고급 내용이긴 한데 이런 데서 말고 이런 데서는 개인들이 좀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데를 만들고 죽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이런 데를 만들고 또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볼 때 개인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는 구간을 좀 생각해 보면 그런 구간이 나왔을 때 그냥 죽을 확률이 매우 많습니다. 물론 뭐 관세 이슈가 이제 저기 소멸이 됐으니까 그래서 하락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미 그 전부터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왜? 개인들은 여기서 많이 샀으니까. 세력주의 원리상 개인들이 많이 사는 구간이 나오면 거기에서 물량들을 대부분 정리를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조심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 의도 자체, 세력주가 올리는 의도 자체가 개인들한테 넘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많이 나왔으면은
우리가 그 종목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해야 되죠. 보통 이제 눌림 매매를 많이 하셔요. 눌림 매매를 많이 하시는데 한번 이 두 구간을 생각을 해보죠. 뭐 간단히 보면은 여기랑 여기를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봅시다. 여기는 이 앞에 구간에서 개인들이 살 수 있는 구간이 아침에 살짝 오른 거 하나고 이거는 하루 종일이었죠. 그죠? 개인들이 누구나 다 하루 종일 살 수 있는 구간 이후의 눌림과 개인들이 많이 사지 못한 구간 이후의 눌림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 종목도 이거를 만들고 그냥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따로 대응을 좀 해줘야겠는데 파동 일봉마다 다 다르니까 그 재료도 다르고 그런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많이 사고 난 다음에 이런 눌림을 좀 공략하는 분들은 매매를 하실 때 실패하는 확률이 거의 곱절은 될 겁니다. 곱절도 아니에요. 거의 한 3, 4배는 될 거예요. 왜냐면 그런 흐름에서는 대부분 상승이 마무리가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최근에 그 카카오 관련주들도 그래요. 카카오도 보면은 6월 초에 이렇게 상승 처음에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게 매물대죠. 이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거래대금들이 여기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때 또 많이들 샀어요. 얘랑도 이제 카카오페이랑 이렇게 많이 샀죠. 근데 이제 이런 데가 좀 주의해야 돼요. 어떤 데냐면 카카오로 다시 보면은 이런 데서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눌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많이 사요. 그래서 제가 이때 요거 깨질 때 요거 좀 조심하라고 설명드렸던 이유가 있는데 물론 나중에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개인들이 너무 많이 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다음 상승을 준비하기 위해서 손절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시 돈이 들어오고 그러면 당연히 수익이 나겠죠. 근데 반대로 여기서 개인들한테 넘기고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홀짝 도박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자리.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이제 관심도를 좀 갖기 시작하고 추가적인 돌파를 가기 위해서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눌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시장에서 이 종목, 카카오랑 네이버랑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굉장히 많이 이때 상승을 했잖아요.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의 눌림은요, 눌림 자리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죠. 친구도 여기에서 이제 눌림이라고 들어갔다가 손실을 지금 크게 보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이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도 여기도 이제 상승 구간이 쭉 나오고, 여기서 눌림이라고 이제 들어갔던 분들이 많죠. 그러면 이 흐름에서도 이제 보이는 건데, 이런 데서 또 많이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죠. 이런 데를 만들고 그다음에 눌리는 부분은 다음 상승을 위해서 눌리는 게 아니라 진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뭐 여기서 이제 돈이 또 다시 들어오면서 여기를 돌파하기 위한 이제 그런 흐름들을 만들면은 좋죠. 제가 그 하나 오션 설명해 드렸을 때도 비슷해요. 이 종목의 경우에도 4월 말에 여기에서 돌파 만들면서 많이 샀을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그냥 내려갈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다시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상승을 가는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기회를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여기서 눌렸던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물어보면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물 타야 되나? 이제 이런 그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만났을 때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수익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그게 안 나오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자리가 이미 나왔다고 한다면 그때는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천당 제약도 마찬가지죠. 자, 이때 요 상한가를 만든 날을 한번 보세요. 자, 상한가를 만들었을 때 이 종목이 진짜 거의 1시간인가 30분 만에 상한가를 이렇게 쫙 만들어 놨거든요. 이런 데서는 사람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다음 날에 갭이 떴다가 좀 눌렀다가 다시 이런 구간을 돌파를 가잖아요. 그럼 이런 데서는 개인 투자자가 또 많이 삽니다.
물론 이 종목이 지금 뭐 끝났다 이제 그걸 설명드리려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나오면은 좀 조심하는 게 좋아요. 바로 이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파동들을 조금 더 판단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옵투스 제약은 3,000당이랑 좀 같이 움직이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도 여기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거래가 많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한가를 좀 못 따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가격을 쭉 올려다 놓고 이렇게 박스를 쳐요. 그럼 이런 데서 물론 얘가 다음날 더 이렇게 쭉쭉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개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길죠. 3,000당 제약은 상한가를 만들고 쭉 개인들이 못 들어오게끔 상한가를 유지해 줬는데 얘 같은 경우는 종가까지도 개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을 너무 많이 준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다음 날에 어쨌든 여기 살짝 눌렀다가 이 구간 다시 넘기면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대로 무너져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왜? 개인들이 많이 샀을 그런 자리들이 존재하니까요. 현대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멤버십 분들한테는 잘 설명을 해드렸는데 객관적으로 보더라도요. 이때 처음에 이 종목이 여기서 상승이 나왔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흐름에서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또 정말 많이 삽니다. 거래량을 비교해 보세요. 여기서 이런 거래량. 이 종목이 등장을 하고 개인들이 살 수 있는 구간들을 좀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런 데서 또 많이 사요. 거래량이 엄청 발생을 하죠. 또 여기 돌파를 가고. 자, 그런 흐름 뒤에 지금 흐름이 나옵니까? 못 나오죠. 물론 재료는 계속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더 돌파를 가기 위해서 뭔가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때 가서 판단할 일이지. 얘가 이 흐름을 만들었는데 개인들이 여기서 정말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 매매할 수 있었던 그런 종목들을 한번 리뷰를 해보시면은 개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리가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내려가는 자리에서는 매매를 잘 못해요. 근데 이런 데서는 많이 한단 말이에요. 거래가 막 터지고 변동성이 발생하니까. 재밌는 거는 이런 데서는 매매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발생하면은 이런 데서는 또 매매를 해요. 이게 진짜 재밌는 건데 이 두 개의 자리를 좀 더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누구나 다 매수할 수 있었던 자리가 나오고 나서의 눌림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데서는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많진 않고요. 이런 데서는 또 많이 매수를 하죠. 그리고 또 태경 BK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보면은 그때 이제 흑연 관련해 가지고 이 당시에 올랐었는데 7월 18일 날 이 종목을 보면은 10시부터 가격을 쭉 끌어올리면서 마감 때까지 뭐 상승으로 치면 1시 정도까지 해서 이때도 상한가 만든 거거든요. 이때도 상따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 정말 위험한 그런 매매예요. 여기서 개인들이 정말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고 그리고 올라가면서 이제 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겠죠, 하루 종일. 그런 데서 또 매매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충분히 기회가 되죠. 누구나 다 매수할 수 있는. 자,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그냥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뭐 5일선 매매냐, 11선 매매냐, 뭐 양봉의 중간에서 사냐, 그런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많이 샀을 때는 반대로 세력들은 많이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 태경 BK의 세력이 매집을 했던 구간이 분명히 싼 가격에 있었을 겁니다. 밑에서. 근데 올렸을 때는 당연히 매도를 하는 건데 매도를 할 때는 개인 투자자한테 넘기는 게 목적이겠죠. 그죠? 매도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한테 본인들이 매집했던 물량들을 넘기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개인 투자자가 충분히 매수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적인 구간이 그리고 거래량들이 존재를 했다면 그 종목은 거기에서 끝이 날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더 올릴 수도 있어요. 물론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담 글로벌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상한가 캔들이 나오면서 이때 이제
흐름이 끝날 수도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근데 상승은 조금 더 나오잖아요. 이게 왜 나오냐면 그냥 물량이 조금 더 남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거래량들이 많이 터지고 보시면 얘도 하루 종일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개인들이 살 수 있는 구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많이 못 사겠지만 이런 데서 또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그 전날의 흐름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서는 살 수 있는 구간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산다는 거는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은 시장에서 약간 열광하듯이 좀 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열광하듯이 사는 구간이 없죠. 근데 이런 데서는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열광하면서 삽니다. 이런 데서. 물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더 생겨서 더 올랐다가 내려가기는 해요. 근데 당장 내려가더라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태경 BK도 어떻게 됐어요? 바로 내려가잖아요. 그 이런 것들을 무슨 기법이니 뭐 11선 반등이니 그런 걸로 매매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종목들은 이제 준비했던 기간이 긴 것들도 있어요.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파동을 준비했으니까 신고가 돌파를 가면서 이제 돌파를 여기서 양봉을 한번 만들어 내더라도 그 위에서 이제 더 정리해야 되는 물량들이 많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더 상승이 이렇게 나와줬던 건데 우리가 보는 종목들의 거의 대부분은 한두 번의 파동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그래서 큰 시세를 가는 종목들은 이제 연속적인 상승을 만들어 가겠지만 보통 이제 한 번 흐름에서 마무리가 되는 케이스가 정말 많으니까 일단은 어, 개인들이 좀 많이 샀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오면은 그 종목은 위험도가 이제 그때부터 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더 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당연히 그 달려드는 이제 여기 많이 몰렸겠죠. 이 개인들을 뭔가 좀 털어내고 그 다음에 올리기는 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인 부분이고 그다음에 좀 경험을 쌓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매매를 할 때요. 눌림 매매를 하는 것들이 가장 많습니다. 이제 그리고 초보 투자자일수록 오히려 그걸 권장드리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판단할 때 아까 다시 이렘을 예로 들면은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개인들이 살 수 있는 자리가 음, 이제 이런 자리가 있고, 얘는 이런 자리에서 많이 사죠. 크기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런 데서에서의 눌림과 그다음에 이런 데서의 눌림이 성공 확률이 많이 다를 겁니다. 제가 이거를 예시로 설명드리니까 뭐 다른 거는 안 먹히는 거 아닌가 뭐 그러는데, 물론 얘가 안 먹힐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거를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사고 난 이후의 눌림과 많이 사지 못하고의 눌림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냥 단순히 뭐 기술적인 거 말고요. 이 원리적인 것만 좀 비교를 해보셔도 이 이후에,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이 산 그 이후의 자리에서의 성공 확률은 그렇게 좋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 뒤에 더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람들의 손절을 더 받아낸 다음에 뭔가 나와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흐름들을 더 이어갈 수가 없으니까 한번 이런 부분들을 여러 차트들을 보시면서 연구를 해보시면은 이제 공통적인 부분들이 보이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이제 세력주의 파동을 설명을 드렸고 항상 저는 세력주를 좀 설명을 드릴 때 개인이랑 좀 엮어요. 왜냐면 세력주는 개인이 목적이고 개인들한테 물량을 좀 넘기는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버는 애들이잖아요. 이걸 인정 안 하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들의 포지션과 관련해서 차트들을 좀 해석을 해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용은 제가 좀 많이 생각을 해가지고 좀 준비를 해드린 내용이니까 좀 길어요. 한 30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